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에 8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 탄핵 결의안을 위원회로 보냈습니다. 사실상 폐기 처분하려 한 것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마요르카스와 바이든에 대한 증거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하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2번의 선례처럼 절차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양당 지도자들은 어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제시한 2단계 지속 결의안에 대해서 고무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반대를 표명해왔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이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는 정부 임시 예산안 처리를 민주당과 협력할 모양새입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예산안을 직접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택했는데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일부 대법관들의 공짜 호화 여행 논란 끝에 자체적인 윤리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10월 들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2%로 집계됐습니다. 근원 물가 지수도 4.0%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법원의 함구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또 다른 법원에서 내려진 함구령을 어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 광고 시장에서 최대 고객 중 하나로 불리우는 좌파 슈퍼팩 Priorities USA가 TV 광고를 중단하고 온라인에 올인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미사일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 맨하튼에서는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에 소속한 50여 명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화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연설을 한 뒤 내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 삼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이자 1년 만에 대면 정상회담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 기준에 대한 질문에 정상적인 소통의 경로로 복귀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전화를 걸어 서로 대화하고 군 당국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내 관점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인들, 평균적인 주택 소유자, 즉 중국의 보통 시민이 괜찮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진다면 그들에게도 이롭고 우리 모두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모든 영업 비밀을 넘겨야 하는 상황을 계속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기존 무역 및 투자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5번째 국가기후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성을 강화하는 데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에 소수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지난주 마요르카스 탄핵 결의안을 하원 표결에 붙이는 특권 결의안으로 발의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폴리티코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극소수 지지층을 결집시키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홍성구 기자입니다. 월요일 밤 총 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발의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결의안을 국토안보위원회로 보내기로 투표했습니다. 사실상 법안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은 셈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역사적으로 드문 내각 관료 탄핵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구식 보수주의자, 권위주의적인 실용주의자들은 마요르카스가 실제로 탄핵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이날 표결이 끝난 뒤 자신의 결의안을 폐기시키는 데 협력한 8명의 공화당 의원들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켄 벅, 데럴 아이사, 톰 맥클린톡, 패트릭 맥켄리, 존 듀엇, 버지니아 폭스, 클리프 벤츠, 마이크 터너 등이 그들입니다. 그녀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극도로 분노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며 이 8명의 의원들이 유권자들로부터 입장을 바꾸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탄핵 표결을 다시 강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요르카스는 한때 하원에서 가장 유력한 탄핵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와 하원 의장 재선출 문제 등으로 공화당 의원들의 관심에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위원회도 자체 국경조사에 착수한 지 몇 달이 지나 월요일에 조사 결과의 4단계를 발표했습니다. 마크 그린 위원장은 5단계 조사를 완료한 후 사법위원회에 탄핵을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그린 위원장은 월요일 밤 탄핵 결의안을 위원회에 보내는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토안보위원회에서 탄핵안을 사법위원회로 보낼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정책적 차이로 인해 의견이 공화당 보수파와 맞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직원들이 매일 미국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의회가 국토안보부의 중요한 업무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부의 추가 요청을 통과시켜주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지역 출신의 토니 곤잘레스 하원 의원은 폴리티코에 나는 내 지역구에서 미국인과 이민자들이 죽어가는 것에 지쳤다라며 마요르카스 탄핵 지지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엘라바마주의 데릴 스트롱 하원 의원과 제리 칼 하원 의원은 월요일에 표결에 앞서 성명을 내고 마요르카스의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스트롱 의원은 X에 올린 성명에서 마요르카스 장관은 미국이 사상 최악의 국경 위기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만 불법 입국자 조우가 248만 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는 단일 연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또한 국경 요원들은 27,023파운드의 펜타닐을 압수했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하면 464%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스트롱 의원은 펜타닐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카르텔은 우리 남부 국경의 모든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테러리스트와 미국의 적들은 우리 남부 국경이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 알고 있지만 마요르카스 장관은 자신의 정책이 초래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마요르카스 장관이 미국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지키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그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월요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마요르카스와 바이든에 대한 증거가 쌓여 있다고 하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두 번의 선례처럼 절차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전쟁 선포 다음으로 탄핵은 하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라며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마요르카스에 대항해 만들어진 증거는 너무나 완벽하다면서 이 마요르카스 장관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내각 관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 두 차례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하원 변호인단에 속해 있었던 존슨 의장은 대통령 탄핵을 핵 옵션이라며
민주당이 트럼프의 그 절차를 악용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방식을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하원 공화당 지도하에서 우리가 해온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느리고 신중한 과정을 통해 증거를 발견한 다음 진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온 일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양당 지도자들은 월요일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번 주말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2단계 임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고무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지속 결의안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존슨 의장이 민주당이 경고한 당파적 삭감안을 포함하지 않는 예산안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슈머는 또한 하원이 먼저 제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상원 법안을 추진하려던 계획을 잠시 중단한다면서 하원 의장의 제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정부 셧다운을 피하면서 급격한 삭감을 자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군사건설 및 보훈, 농업, 에너지 및 수자원, 교통 및 주택 관련 법안에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1월 19일까지 연장하고 나머지 8개 연례 세출 법안에 적용을 받는 기관은 2월 2일까지 조금 더 연장하는 2단계 지속 결의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국방 법안을 2월까지 연장하는 두 번째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점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국방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면 노동, 복지, 교육 법안과 국내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법안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존슨이 제안한 법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미국, 멕시코 국경 및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1,060억 달러의 긴급 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수감사절 이후 별도의 입법이 있을 것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롤콜은 전했습니다. 이 전쟁과 관련한 긴급 지출을 적극 옹호하는 미치 맥코넬 소수당 원내대표도 존슨의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동안 하원의 예산안에 반대를 표명해왔던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과 서명할 것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공화당의 강경파가 반대하는 정부 임시 예산안 처리에 민주당과 협력할 모양새입니다. 비록 상원과 백악관이 존슨 의장이 제안한 지속결의안에 호의적인 입장이라지만 하원 보수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존슨 의장으로서는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존슨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경우 예산안 가결에 하원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이라는 점에서 존슨 의장의 이 같은 시도는 결국 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한 셈입니다. 폴리티코는 존슨의 임시 예산안이 전년도 정부 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데다 반대할 명분도 대안도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한편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 주도로 지난 9월 30일 하원을 통과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의 경우도 찬성표를 던진 하원 의원 335명 중 209명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후 공화당 강경파는 민주당과 야합하고 바이든과 뒷거리를 했다는 이유로 메카시를 의장직에서 퇴출시키는 결의안을 냈고
민주당 전원이 찬성하면서 현직 하원의장 퇴출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도출됐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일부 법관들의 공짜 호화 여행 논란 끝에 자체적인 윤리 강령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연방대법원은 기타 사법부와 달리 구속력 있는 별도의 윤리 강령 없이 운영돼 왔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대법관들이 다른 법관과 달리 스스로를 어떤 윤리 규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이 같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윤리 강령을 명문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령에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금전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유지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행동 규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10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연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0%로 낮아졌다가 유가 급등 등의 여파로 8월에서 9월 3.7%로 반등한 바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지수가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0%로 둔화세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2021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도 0.2% 올라 9월 상승률 0.3%보다 낮아졌습니다. 물가의 기주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 상승률은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CPI 및 근원 CPI 상승률은 모두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3.3%와 4.1%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게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습니다. 또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2.5% 하락했고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5.0%나 떨어졌습니다. 중고차, 트럭, 통신, 항공료도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해 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다고 연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늘 오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인플레이션이 2%로 순탄하게 둔화하는 경로를 보일 것이라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하락했지만 하락폭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 시기 가격 급등을 부분적으로 되돌린 데 기인한 것이라며 당시 가격 급등은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에 의해 촉발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주거비 상승률은 역사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서비스 물가 상승률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바킨 총재는 이딴 금리 인상의 긴축 효과가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난 9일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연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0%로 동결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법원의 함구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또 다른 법원에서 내려진 함구령을 어기면서 특별검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요일 2020년 선거 전복 시도 혐의와 관련된 연방 소송에서 자신을 기소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정신 이상 증후군으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워싱턴 DC 판사가 자신에게 부과한 함구령을 시험했습니다. DC 연방지법 판사 타냐 처트가는 10월 29일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에 대한 재갈 물리기 명령을 다시 발동해 트럼프가 검찰과 소송의 증인, 법원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함구령이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특별검사 잭 스미스, 연방법무부 차관 리사 모나코, 전 법무부 관리인 앤드류 와이즈만,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정신 나간 잭 스미스, 앤드류 와이즈만, 리사 모나코, 크류의 루조와 부적응자 팀,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년간 불법적으로 일해온 나머지 모든 급진 좌파 열광주의자들과
깡패들은 끔찍한 질병인 트럼프 정신 이상 증후군으로 인해 내 다음 대통령 임기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정신병원에 갇힐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척트칸 판사의 함구령은 올해 트럼프에게 내려진 첫 번째 함구령이 아닙니다. 10월 3일 뉴욕주 대법원 판사 아서 앵고로는 트럼프가 자신의 민사사기 소송에서 법원 직원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함구령을 내렸고, 이를 위반한 트럼프에게 10월 25일 $10,000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앵고로는 11월 3일에 트럼프의 변호사들에게도 함구령을 확대했습니다. 월요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부패한 사법 시스템의 피해자라고 불평하며 트럼프와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이 부동산 자산을 과대평가했다면서 $2억 5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과 앵고론 판사를 싸잡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부패한 조 바이든을 둘러싼 사람들이 그의 완전한 지식과 동의하에 그의 정치적 반대자인 나를 해치고 비하하고 손상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패한 법률 시스템의 희생자다라면서 끔찍한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모든 것에 저속함과 악의에도 불구하고 내 여론조사 수치는 기록적이었다. 미국 국민은 삐뚤어진 조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그들은 부패하고 인종차별적인 뉴욕주 지방검사 그리고 그와 그의 평판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의 더러운 일을 기꺼이 하려는 트럼프 혐오 꼭두각시 판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NBC 뉴스는 월요일 스미스의 사무실과 와이즈만이 논평을 거부했고 법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함구령 위반 발언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미국의 정치 광고 시장에서 최대 고객 중 하나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슈퍼팩 프라이어리티스 USA가 TV 광고 중단을 선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프라이어리티스 USA는 내년 대선에서 TV 광고에서 손을 떼는 대신 온라인에 $7,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일부 예산은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TV 광고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TV 광고 중단 결정에 대해 프라이어리티스 USA 대표는 2년마다 주요 선거를 치르는 전통적인 선거운동 기구가 따라잡기에는 인터넷 환경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광고에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지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는 게 이 버터필드 대표의 설명입니다. TV 광고를 중단하는 프라이어리티스 USA 결정은 다른 슈퍼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성향의 비영리 단체인 선거운동개혁센터 설립자 에릭 윌슨은 아직 TV 광고가 대다수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지만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프라이어리티스 USA 결정에 대해 미래의 선거운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벌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한국에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종 판매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의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는 최대 38기의 SM-6 미사일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SM-6는 최대 사정거리 400km 이상의 미사일이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 체계를 채용해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항공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으며 미국은 작년 일본에도 판매를 결정했었습니다. SM-6를 도입하면 더욱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북한 순항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뉴욕 유엔본부 인근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 맨하탄 다그 함마쉴드 광장에 모인 뉴욕 한인회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재향군인회 미 동북부지회 소속 교민 50여 명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2,000명이 넘는 억류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를 겨냥해 중국 정부는 탈북자 인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은 중국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죽거나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알면서도 북송을 단행하고 있다며 이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 행위를 전 세계적으로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위원장이요 전 백악관 고문을 소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나 레무스 전 백악관 법률 고문을 소환했는데요. 대통령 기밀 문서 취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이었던 시절부터 부통령이었던 시절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이 개인적인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중에는 국가기밀 서류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밀 서류 가져갔다고 그 쌩 난리를 쳐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거 가만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밀 문서와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밀 문서를 사적으로 가지고 간 것이 결국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쓰이지 않았느냐라는 가설이 지금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려면은 그와 적절한 증언, 증거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련된 기밀 문서들을 외부로 가지고 갔고 그 외부로 가져간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밀과 관련한 국가 혹은 기업들로부터 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았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짙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모 위원장은 지난 10월에 지난달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밀 자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진 상자의 정리, 이동 및 제거를 조정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 레무스라는 법률 고문이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잘못 취급했다는 백악관의 이야기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가족에게 수백만 달러를 가져다 준 그의 가족의 해외 사업 거래와 관련된 국가와 관련된 민감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의혹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감독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취급 부주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국가 안보가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나 레무스 전 법률 고문을 그리고 다른 백악관의 핵심 인사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 의견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나 레무스 전 법률 고문은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라라고 소환장이 아예 나왔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조 바이든의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었던 참모진들 4명에 대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녹취해서 그 녹취록을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증언은 아니지만 면담을 해가지고 면담 내용을 녹음을 해두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지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애니 토마시니입니다.
토마시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백악관 집무실에서 운영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에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인수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 인수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부통령 시절부터 아주 가깝게 지낸 특별한 수석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고요. 알고 봤더니 팍스뉴스에서는 이런 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자 기사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백악관 집무실 운영국장을 맡고 있는 토마시니는 바이든의 수석 보좌관일 뿐만 아니라 헌터를 포함한 바이든 가문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하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이메일에 보면 그녀는 오바마 행정부 내내 헌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를 자신의 오빠, 브라더라고 불렀고 종종 사랑해의 약자인 love you의 약자인 ly 이거를 이메일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딱 사인처럼 붙여서 보내는 이러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팍스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보좌관이었고, 근데 이 특별 보좌관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운영국장을 맡은 고위직에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또 알고 봤더니 헌터하고는 조금 좀 애매모호한,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오빠라고 부르고 뭐 love you 뭐 이 정도 하는 거는 그냥 친하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상대가 헌터 바이든이기 때문에 보통 여성 편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냄새가 난다 느껴지는 것이죠.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기밀문서 취급 부주의는 워싱턴 DC 개인 사무실과 델라웨어 거주지 차고에서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소지한 것을 포함해서 민감한 정보 취급 부주의와 법무부의 이중적 사법 기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맞죠?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면 안 되고 바이든이 그러는 거는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이중잣대 보았었죠. 지금 이제 로버트 허 특검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뭐 수사를 한다라고 특검을 세워놨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특검으로 임명된 이후에 너무나 조용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의회가 나서서 탄핵 조사의 일환으로 이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 희한하게 얽혀져 있는 인맥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도해드렸던 내용 중에서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지금 전에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했던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입어서 일단은 지속결의안, CR이라고 하는 지속결의안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속결의안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예산 안에 편성에 맞추어서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정 기간까지.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원래는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예산 협상을 못 끝내서 그러면은 45일 연장하자 해가지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지속결의안을 내놨는데 그걸 통과시키는 과정에 민주당의 도움을 받았다 해가지고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맷 게츠 의원이 선봉장이 됐고 그래서 몇 명, 아주 극소수의 몇 명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을 끌어내리는 일까지 이어졌던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 존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원 의장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쫓겨나는 것이냐라는 우려가 지금 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쫓겨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리덤 코커스에서는 일단 반대는 합니다. 뭐냐 하면은 마이크 존슨 의원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2단계 지속결의안, 이 2단계 지속결의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민주당의 편의도 봐주고 한쪽으로는 공화당 강경파의 편의도 봐주는 양쪽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신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옴니버스로 해가지고 12개의 법안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예전에 해왔던 방법이었는데 이걸 12개를 다 쪼개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따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중에서 4개는 1월 15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8개는 2월 2일까지
지속 결의안을 지금 만들어서 협상 시한을 좀 더 길게 내년 초까지 협상 시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협상을 해나가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일단 지속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논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11월 17일까지 협상이 끝나야 되는 마감이 11월 17일인데 이번 주에 마감 아닙니까?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말에 어떻게 마감이 이게 협상이 끝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 결의안을 내놓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강경파든 뭐 상관없이 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점은 내용이죠. 그 내용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안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했다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마음이 바뀌게 됐는데 왜냐하면은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산을 줄이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이든이 내놓으라고 하는 1,06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해외 지원 예산을 지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바이든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켜보겠다. 어떤 협상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찬성할지 반대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대신에 프리덤 코커스에서는 반대를 한 것이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왜 예산을 줄이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느냐. 만약에 예산을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반대하겠다라고 나온 것이죠.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이 반대하면 그러면은 존슨 의원이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민주당 쪽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방법이죠. 대신에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해할 수 있게끔 옴니버스로 해서 12개를 일괄 처리하지 않고 각 법안별로 따로 하겠다라는 것과 바이든이 요구하고 있는 해외에 보내는 1,060억 달러에 대한 엄청난 그 지출 예산을 갖다가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일단은 정부 셧다운은 막아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프리덤 코커스에 수속되어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한 50여 명이 있는데 그 의원들 전부 다 반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략 많아야 20명, 적으면은 한 뭐 8명에서 10명 사이 정도가 아주 끝까지 반대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렇지만은 어쨌든 8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공화당의 힘만으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론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당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표를 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척 슈머 상원의원도 그렇고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도 그렇고 지금 긍정적으로 이걸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하원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찬성표를 던져줄 가능성이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너 케빈 메카스티랑 똑같은 놈이구나. 너 하원의장 하면 안 돼. 라고 또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도 이미 공화당 강경파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뭐냐면 케빈 메카티 하원 의장, 전 하원 의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경파 의원들이 신뢰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나중에 꼼수를 쓸 것 같아. 의심의 눈으로 계속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 존슨 의원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존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뢰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하원 의장 된 지 얼마 안 되는 아직은 허니문 기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원 강경파 의원들도 이번에 반대는 하지만 그래서 설사 반대표를 던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의장직에서 끌어내리는 사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이번에 2단계, 마이크 존슨 의원이 지금 처음 하원 의장이 되자마자 제일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제안한 그 2단계 지속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상원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하기는 어려워지겠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본인의 정치력을 과시할 상황이 될 것 같다. 여기 한술 더 떠서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생각보다 기금 모금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금을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하원 선거, 연방 하원 선거가 쫙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이때 하원 의장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하원 의원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만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돈을 가지고 있는 기부자들이 너도 나서가지고 내가 마이크 존슨이 하원 의장이라면 내가 기부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원 의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굳건해져 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공화당의 지도력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안심하셔도 상관없겠다. 시끄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지금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2024년 선거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 바로 중도층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중도층 유권자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내년 선거의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미리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공화당 지도부가 중도층과 보수층을 어우를 수 있는 지도력을 지금부터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은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섣부른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시작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지도력을 저희가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로 일단 시작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었기를 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의지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현실로 드러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4일 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